시작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화학과 연력학의 간략한 역사 3탄을 준비했는데요. 1탄하고 2탄 한 지가 이제 너무 오래돼서 오늘도 간략하게 지난 시간에 했던 거를 한번 짚어보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어, 화학과 연력학 이 역사 준비할 때 준비했던 책이 판타레이 민태기 박사님의 판타레이라는 책이랑 그리고 아인슈타인의 냉장고라는 책을 주로 참고해서 오늘의 세미나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여기 책에서 특히 판타리라는 책에서 화학과 연력학에 대한 이야기도 나와 있고 물론 유체역학이 어, 가장 근본적으로 나와 있는 책이긴 한데 다른 여러 가지 과학사들도 함께 나와 있는 책인데 여기 이 책에서 주로 처음에 주장하는 이야기가 모든 어떤 과학 학문들이 어떤 유체를 가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했다라는 것에서 이 판타레이라는 책이 시작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요. 특히 화학과 연력학, 저희가 오늘 보는 이 내용은 플로지스톤이라는 유체를 맨 처음에 고대 그리스나 그 이후에 있는 근대 이전의 과학자들이 플로지스톤이라는 유체를 가정을 해서 연소 반응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했었고, 그리고 연력학에 대해서는 칼로릭이라는 유체를 가정을 해서 열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어, 저희한테 설명을 하려고 했다라는 것이 맨 처음 서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물리학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에테르라는 유체를 가정을 했다가 이런 서두가 되겠는데요. 그래서 맨 위에 있는 이 그림이 화학과 연력학의 간략한 역사 1탄에서 제가 보여드린 그림이고 아래가 2탄에서 보여드린 그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간 순서로 보시면 되는데 맨 처음에 원래 아리스토텔레스가 사원소설 공기, 물, 흙, 불로 이 지금 저희가 살아가는 세계를 설명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 이후에 이제 다른 이후의 과학자들이 열에 특히 그 불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플로지스톤이라는 것을 가정을 해서 물질이라는 것이 어떻게 타는지를 설명을 하려고 했다고 소개를 해드렸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이전에 있던 이런 과학자들은 화학의 반응에 대해서 어떤 질적인 변화로만 설명을 하다가 드디어 근대 화학을 이끈 라부아지에라는 이 프랑스 과학자가 화학 반응에 대해서 양적인 변화를 실질적으로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전의 플로지스톤을 폐기하고 질량 보존 법칙이라는 것을 통해서 실제로 연소가 어떤 식으로 일어나게 되는 것인지를 조금 더 과학적인 시각에서 설명을 하게 되면서 이전에 있던 플로지스톤이 이렇게 폐기가 됩니다. 그러면서 이때쯤 이 시기가 제1차 산업혁명이 일어나는 시기가 되는데요. 2탄에서 저 개인적으로 재미있었던 이야기는 여기 있는 이 세 분, 아담 스미스, 조지프 블랙 또는 조셉 블랙, 그리고 제임스 와트라는 이 세 분을 소개해 드릴 때가 저는 조금 재밌었는데요. 저는 이제 글라스고에서 살다 보니까 이 세 분이 모두 다 글라스고 대학 교수님들이셨는데 이 세 분을 통해서 당시 어떻게 보면 제1차 산업혁명 그 이후에 저희에게 있어서 저희 인류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했던 이 사건이 여기 있는 이 세 분을 통해서 정말 많은 것들이 이루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 않았을까라는 것들을 소개해드리면서 조금 재미있었는데 아담 스미스는 여러분 모두 아시다시피 경제학의 어떤 아버지 국부론을 탄생시킨 교수님이시고요. 그리고 여기 보이시는 조셉 블랙은 잘 아시지 못하실 수도 있는데 이분이 이제 이산화탄소를 발견하고 위에 있던 사원소설을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원소설을 무너질 수 있는 어떤 기반을 조성했고 중요한 업적으로는 자멸이라는 것을 이분이 이제 기초적인 그러한 것들을 확립하게 되면서 자멸이 무엇인지를 제임스 와트에게 알려주고 제임스 와트가 거기에서 일어나는 상변화 때문에 그 기존에 있던 증기기관이 효율이 좀 높지 못한 것을 더 효율이 높게 끌어내면서 산업혁명이 드디어 증기기관을 사용하게 되는 그러한 혁명을 불고 오게 된 장본인들이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조셉 블랙이라는 분을 통해서 라보아제가 어떤 화학이나 연력학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것들을 또 많이 배우게 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라부아지에가 열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아까 맨 처음에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연소 현상은 플로지스톤이라는 것으로 설명하던 거를 라부아지에가 이제 폐기를 했는데, 그럼 열이 뭐냐라고 물어봤을 때, 열은 칼로리기라는 어떤, 무게는 없는데, 어떤, 보이지 않는 보이지 않는 어떤, 어, 그런 그러한 칼로리라는 것을 가정을 해서 이게 열이다.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칼로리라는 것은 어떤 생겨나거나 없어지지 않고 원래부터 있었던 거다. 이렇게 알려주면서 이 칼로릭을 통해서 이 칼로릭이 여기 솔리드나 리퀴드나 그리고 가스 이런 상변화에 있어서 칼로릭이 많이 들어가 있냐, 많이 들어가 있지 않느냐에 따라서 이러한 상변화가 일어난다고 이렇게 주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반해서 이제 벤저민 톰슨이라는 분이 나오는데 이분이 이제 군인이었기 때문에 대포를 이제 깎는 일들을 많이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포를 제작할 때 깎는 과정에서 마찰이 발생하게 되는데 마찰을 하다 보니까 이 대포가 뜨거워지더라는 겁니다. 뜨거워지면 이제 열이라는 것이 계속 발생을 하게 되는데 마찰을 계속해도 열이 계속해서 발생을 하니까 옆에 라부아지에가 분명히 이 그러니까 칼로릭이라는 것은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을 했는데 여기에서 분명히 마찰을 하니까 생겨나더라라는 이런 현상을 보고 이 이론이 조금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지난 시간에 소개해드렸던 내용이고요. 이제 오늘 이 시간에는 카르노라는 사람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여기 보이시는 이분은 이제 라자르 카르노라고 해서 저희가 그 연력학 시간에 카르노 사이클이라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근데 카르노 사이클의 카르노는 사디 카르노고 사디 카르노의 아버지가 되시는 분이 이 라자르 카르노라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제가 한 6월쯤에 이제 파리라는 곳에 처음 가보게 되었는데 거기에 에펠탑에 가니까 여기에 카르노라는 분이 이렇게 새겨져 있더라고요. 이분이 사디 카르노는 아니고 이 라자르 카르노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을 왜 여기 에펠탑에까지 이렇게 새길 정도로 이분이 어떤 분이냐 하고 알아보니까 이분이 그때 당시에 굉장히 뛰어난 수학자이고 공학자였는데 동시에 프랑스 혁명 이후에 이제 정치에 입문하게 되어서 국회의원으로 선출까지 되는 정치계나 어떤 과학계에서 굉장히 뛰어난 분으로 알려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지만 마지막에 이제 나폴레옹과 가까운 사이였기 때문에 말년에는 이렇게 추방당하게 되는데요. 이분의 오늘 아들 사디 카르노가 어떻게 보면 오늘 3탄의 주인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디 카르노는 이때 당시에 이제 칼로릭 이론이라는 것을 라부아지에가 주장을 했고 벤자민 톰슨이라는 분이 거기에 대해서 약간 칼로릭 이론이 좀 틀린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을 그때 시대 상황상 다들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디 카르노도 이 칼로릭 이론에 대한 장점과 단점을 모두 다 배운 상태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도 여전히 칼로릭 이론을 대체할 만한 어떤 특별한 이론은 없었기 때문에 아마 그때까지도 칼로리 이론을 계속 고수하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와중에 이제 카르노가 살던 시기가 이제 아까 처음에 소개해드렸던 것처럼 산업혁명이라는 것이 이제 유럽 사회에 전반적으로 퍼지고 있던 시기였습니다. 근데 영국 같은 경우는 석탄이 많이 있어서 석탄 값이 굉장히 쌌던 반면에 프랑스는 석탄이 영국에 비해서 거의 3배 가격의 이상으로 비쌌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증기기관이라는 것이 앞으로 정말 우리한테 중요한 어떤 혁명의 그러한 기술이 될 것 같은데 이것을 지금 프랑스가 잡지 못하면 분명 우리가 영국에게 뒤처질 것 같다라고 카르노가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프랑스가 영국보다도 석탄이 비쌌기 때문에 증기기관의 효율을 어떻게 끌어올리냐가 이 프랑스의 입장에서는 이 국운이 달리는 굉장히 중요한 어, 어떤 연구 주제가 되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이유 때문에 카르노는 이 칼로릭 이론이라는 걸 기반으로 제임스 와트의 증기기관의 효율성을 이제 분석하기 시작했는데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퀘스천이 이거였습니다. 증기기관에서 최대한의 동력을 얻어내려면 무엇을 어떻게 계산해야 되는가? 이게 이제 그때 당시에 가장 중요한 문제였는데 이제 카르노가 이제 기관이라는 것을 잘 뜯어보니까
이제 여기 이제 증기기관에 피스톤이 있으면, 이 실린더 안에 피스톤이 있으면 이 뜨거운 거를 이렇게 갖다 대면 이 뜨거운 것 때문에, 이 열 때문에 피스톤이 이렇게 올라간다는 것을 이제 발견을 합니다. 근데 만약에 여기 이 실린더 안에 뜨거운 것만 가득 차 있다면 이 실린더가 내려와야, 내려오고 또 올라가야, 내려오고 올라가는 이 운동이 계속 왕복이 되어야 이게 일을 하는데, 만약에 뜨거운 것만 갖다 대면은 이게 일이 안 되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일을 하려면 결국 차가운 것이 있어서 이 피스톤을 내려오게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결국은 이제 카르노가 발견한 여기에서의 통찰은 뜨거운 것을 많은 사람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뜨거운 것뿐만이 아니고 차가운 것도 매우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여기서 발견을 하게 됩니다. 이 차가운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기반으로 어 아까 사디 카르노의 아버지 라자르 카르노가 어 뛰어난 수학자이자 이 공학자라고 했는데, 특히 그 수차, 이 물레방아를 만드는 어떤 기술에서 조금 되게 뛰어난 분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아마 카르노도 그분의 영향을 받아서 이 칼로릭이 이렇게 열의 흐름이라는 것이 순환하고 움직이는 것을 이 수차가 움직이는 것에 조금 비교해서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그러한 이유로. 그래서 이 열이라는 것을 이 그러니까 여기 물이 흘러내릴 때 이 물레방아가 돌아가면서 일하는 것에 비유를 해서 생각을 했는데, 이분이 수차를 생각하니까 조금 더 쉽게 생각하면, 물이 아무리 많더라도 이 낮은 곳이 있어야 물이 흐르면서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열도 마찬가지로 뜨거운 것이 있어도 차가운 곳으로 이렇게 흐른다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차가운 곳과 뜨거운 곳의 이 흐름을 반드시 이해해야 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어, 증기기관에 일을 할 때 이 증기기관이 잘 돌아가지 않으면 무조건 석탄을 많이 집어넣는 식으로 일을 했었다고 합니다. 많이 넣으면 이제 일을 더 잘한다고 생각을 했던 거였죠. 근데 이 수차를 잘 생각해 보시면, 물이 아무리 여기에 많이 있더라도 여기 있는 이 낮은 곳이 여기 아래 있지 않고 이 정도의 높이 있거나 아니면 이 정도의 높이가 있으면, 아무리 물이 많더라도 여기 물레방아가 일을 할 수 있는 효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 있는 물의 위치보다 훨씬 더 아래에 있는 위치에 있을 때 이 물의 힘이 이 물레방아에 전달이 된다라는 것을 이제 카르노가 깨닫게 되고, 이 열의 양이, 열의 양, 어떤 이것도 똑같이 여기 있는 오른쪽 그림으로 비유해서 생각을 해보면, 열의 양보다는 열이 어떻게 아래 이 차가운 곳으로 흘러갈지, 이 열의 흐름을 이해하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뜨거운 곳과 차가운 곳의 그 차이에서 이 효율이라는 것이 발생한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두 번째 퀘스천이 이제 나오는데, 두 번째 퀘스천에서는 이 열에서 동력을 창출하는 게 목적인데 왜 하필 증기를 사용해야 하는가? 수증기가 아니라 뭐 공기라든지 알코올을 사용하면 안 될까? 그런 질문들을 그때 당시에도 많이 했었다고 합니다. 그냥 저희로 치면 반드시 연료를 뭐 HFO를 써야 되냐? 아니면 뭐 수소나 아모니아를 쓰면 안 되냐? 뭐 연료를 바꿔서 효율을 올릴 수 없는 거냐? 이러한 질문들을 이제 하게 되는데요. 근데 카르노가 했던, 어떻게 보면 사고 실험인데, 여기 왼쪽에 보이는 이 그림은 아까 이제 앞에서 갖고 왔던 이 수차가 되겠고요. 이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반대로 이 수차를 돌려서 여기 있는 물을 끌어올리는 그런 기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기계인데 이거는 물이 아래서 떨어지면서 여기에서 일을 하는 기계고, 여기는 일을 받아서 물을 위로 끌어올리는 기계가 되겠습니다. 만약에 이 기계들이 계속 이렇게 이어지는 기계가 있다고 하면, 그리고 이 여기 있는 이 수차가 여기 있는 물을 끌어올리는 기계의 일만큼 똑같이 일을 하는 기계를 사디 카르노가 생각을 해봅니다. 굉장히 이상적인 기관이 되겠습니다. 여기 있는 전혀 어떤 다른 에너지의 흐름에 방해받지 않고 순전하게 물이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면서 이 기관에 일을 하고, 그리고 여기에서 나온 그 일을 통해서 다시 물을 위로 정확하게 똑같은 위치에 끌어올리는 기관입니다. 사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현실적으로 말이 안 되는 기관인데, 어, 이런 만약에 기관이 있다고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카르노가.
근데 이 기관을 통해서 계속 해봤을 때 결론은 이 기관은 그냥 이 일만 할 수밖에 없는 기관이고 실용적인 다른 일은 할 수가 없는 기관이라는 것을 저희는 쉽게 상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카르노가 두 번째로 다른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럼 만약에 여기에 훨씬 더 좋은 효율을 가진 수차를 달았다고 했을 때 여기에서 물이 떨어지고 여기에서 끌어올리는 과정에서 여기에서 일이 오히려 에너지가 남아서 또 다른 일을 할 수 있는 이런 기관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본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치면 여기서 증기 말고 다른 연료를 사용해서 더 효율이 좋은 어떤 기관을 한번 상상을 해본 겁니다. 그런데 이런 기관이 생기는 경우는 이제 연구기관이 된다는 말인데 연구기관은 당시에도 많은 과학자나 이제 화학자 뭐 이런 공학을 하시는 분들이 이미 불가능하다라는 것으로 결론을 내리는 상황이었습니다. 다른 모든 물리 법칙을 위배하기 때문에 이거는 불가능하다라고 이미 생각을 한 결론이 난 문제여서 카르노는 이 사고 실험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아, 이거는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더 성능이 좋은 기관을 통해서는 결국 연구기관이라는 것이 나오고 연구기관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더 성능이 좋은 기관을 통해서 여기 있는 이 수차의 어떤 정해져 있는 그 최대 동력을 뛰어넘을 수 없다라는 것을 여기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퀘스천 2의 결론을 이렇게 내리는데요. 결국은 기관의 성능이 더 좋아진다고 해서 이미 정해져 있는 최대 동력이 무한대로는 늘어날 수 없다라는 것을 여기에서 알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수증기를 이용한 기관이 훨씬 더 효율이 좋은 기관이라고 하더라도 거기에서 얻을 수 있는 최대 동력은 물이나 어떤 다른 물질을 통해서 그 기관을 통해서 얻는다고 할지라도 그 최대 동력은 이미 정해져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동일한 물 높이를 이미 가지고 있으면 물이 아니라 어떤 다른 물질이더라도 이 물 높이에서 발생하는 최대 동력을 뛰어넘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효율을 높이려면 연료의 종류를 바꿔서 효율을 높이는 게 아니라 뜨거운 곳과 차가운 곳의 차이를 지금보다 훨씬 더 벌리는 식으로 해서 효율을 높여야 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잘 아시는 이 카르노 사이클, 가장 이상적인 사이클에 대해서 이렇게 PV 선도 그리고 TS 선도를 이렇게 그리는데 저희가 카르노 사이클의 효율을 입력분의 출력, 그러니까 여기 이 QH가 입력이 되겠고요. QL이 출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열이 이렇게 입력으로 들어오고 여기 바깥으로 이렇게 나간 출력 부분으로 나갈 때 여기 이러한 열의 차이에 의해서 일을 하게 된다는 것이 이 카르노 사이클에서 가르쳐주는 어, 어떤 원리인데 여기 입력분의 출력을 결국 저희가 수식으로 전개하다 보면 QH분의 Q 입력이 QH니까요. QH분의 QH 마이너스 QL 이 두 온도의 차이에 의해서 저희가 이 효율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이 효율을 저희가 100%로 만들기 위해서는 QH가 그리고 여기에서 들어오는 열의 값이 무한대로 들어오든지 아니면은 나가는 이 열의 값이 어, 절대 0도 켈빈 값으로 0 켈빈이 되든지 해야 효율이 100%가 됩니다. 그래서 이론상으로는 결국 저희가 이 효율이 100%인 왜냐하면 저희가 QH를 무한대로 만들 수도 없고 QL을 절대 용도로 만들 수도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이 기관에서 효율을 100%로 만들 수 없다라는 것을 카르노가 이렇게 알려주게 되었는데요. 여기에 좀 사변을 달면 그냥 여기 이 세미나를 준비하고 공부하면서 개인적으로 약간 종교나 철학적으로도 이것들을 바라보는 시선으로 해석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여기 있는 이 플러스 그리고 마이너스 값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뭐 주역의 음양 오행설 같은 것들을 생각해 볼 수도 있고 또 개인적으로 저는 이제 기독교인이다 보니까 여기 위에 있는 이 들어오는 곳이 어떻게 보면 어떤 하나님의 크신 은혜 하지만 저희가 그것들을 온전히 은혜로서 여기 있는 W 값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여기 있는 QL 값에 있는 저희가 한참 겸손해지고 낮아질 때야 비로소 이것들을 은혜로 느껴질 수 있지 않을까.
많은 사람들이 어, 여기 저희가 이 차이에서 오는 이러한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것은 어쩌면 저희가 얼마나 낮은 자리에 있는지를 저희가 느끼지 못할 때 그 은혜를 충분히 누리지 못하는 게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들을 좀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세미나는 여기까지 이렇게 준비해 보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저희 어떻게 보면 연력학에서 정말 중요한 제임스 줄 그리고 켈빈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